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당국이 다시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에 주범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일부 중단하고 논란이 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를 낮췄는데요. 그럼에도 대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에 늘어만 가는 대출, 부실 우려는 커져만 가는데 금융당국 말대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가계대출 흐름부터 짚어보죠.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75조 원을 돌파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네, 저는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째로 가계대출 문제를 제 기억에 지적하기 시작한 게 너무 규모가 크다고, 또 너무 빨리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2007년, 8년 때서부터 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꼭 우리 경제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온 지 15년 됐거든요. 네. 오늘 이 순간에도 명목 GDP는 계속 신기록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가 명목 경제가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 당연히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는 게 그건 정상이라고 보는 거고, 첫째. 네.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잖아요. 빚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안 좋은 면이지만 네. 빌려서 뭘 사든지 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왜 제약시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이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문제성은 있으나 네.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언론이나 이 시장에서 너무 이 문제를 과민하게 저는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이렇게 과민하게 지적해 오기를 15년 해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 말씀 제가 일부는 동의하고요. 예, 그 이유는 사실 가계 부채가 GDP의 105% 정도 된다. 그리고 네. OECD 세 번째는 없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가계 부채 이야기를 국제기구 같은 데서 많이 지적을 또 하고 해서 가계 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들 인식을 하는데, 사실 가계부채 문제보다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은데, 그게 이제 제대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다뤄지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만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출 문제 같은 경우가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규모는 더 작지만, 그리고 사실 가계부채의 일부가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제 주담대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상가 같은 비주택 담보로 받는 게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사업자 대출로 받고 있어서 소상공인 대출도 가계 대출의 일부에는 잡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소상공인만 떼놓고 보면은 가계 대출에 비해서 훨씬 차주들이 취약하고요.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소득자들이 많이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차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LTV 같은 걸 적용해 보면 가계 대출 주담대 같은 경우에 LTV 비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서울만 보면 한 35%, 수도권 45% 이 정도입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은 LTV가 70% 이상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른바 한계기업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우리 작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상장기업의 한 17%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규모 기업으로 가면 훨씬 더 이 숫자가 지금 심각하게 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너무 논의가 안 되고 가계부채 위주로 간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또 하는 편에서는 좀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네. 가계 지금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이라든지 50년 만기 주담대 이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좀 부양시키려고 쓴 거예요. 정책 목표는 다르게 표방을 했는데 네. 실제로 사용은 달리했고 그래서 사실 이 정책들이 처음에 나왔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경우에 정책 목적과 전혀 다른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값은 어느 정도 부양을 시켰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부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정책금융으로 해서 사실 이게 돈을 대주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유층을 오히려 세금으로 메꿔주는 식의 정책들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DSR 규제 같은 걸 도입했는데 자꾸 이게 꼼수로 회피하는 수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건전성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책들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들을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채에 대한 금융 건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금리 정책들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더 그럴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국가 부채가 크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압박감이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제 부채의 건전성 규제를 지금 해야 될 시점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금융 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큰 방향성이 지금 안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좀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박 교수님께서 정책금융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중단하는 거 일부 중단이지만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효과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두 종류잖아요. 이게 일반하고 이제 저소득층, 네. 특수 우대형이죠. 우대형이죠. 네. 근데 어느 게 더 크냐 하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규모가 일반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따라서 그것을 줄이면 당연히 줄게 마련인데 문제는 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나온 게 제 생각에는 금년 초인데 금년 초에 이걸 제한한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좀 끌어올려 보자. 네. 아니 언제는 부동산 살린다고 끌어올렸다가 이제 조금 또 뭐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7조 늘었거든요. 7월에 비해서 8월 달에. 그거는 그러니까 또 화들짝 그냥 언론에서 때리니까 이걸 또 도대체 국민들이 무슨 장난감이냐 저는. 네.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금융이나 기재부는 좀 통 크게 놀아라는 거죠. 통 크게 놀라는 건 뭐냐면 진짜 건드릴 걸 건드리라. 그 진짜 건드릴 게 뭐냐? 정말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하냐?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그러니까 최경환 그 기재부 장관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지금 8년째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렇게 심하게 앓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 금리를 시중금리를 낮게 끌고 갔던 정책 당국의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깔아준 무도장에서 춤을 춘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기준금리를 너무 지금 안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창용 총재가 지금 뭐 금리차가 2% 아닙니까? 금년 중에 미국이 한 번 더 네. 올리면 더 커지는데 그거는 안 올리고 뭐 좋은 말로 파인 튜닝이긴 하지만 미세 조정해가지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뭐 없애니 나니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정말 가계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큰 흐름에서 저는 잡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크게 정책을 해야지 이런 파인 튜닝을 도대체 기재부가 손이 몇 개인데요. 네. 손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손이 수백 개가 있어도 접근 못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국이 네. 그다음에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마초적인 것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문이 이게 저 특례 보금자리가 일반형을 없애는 게 효과가 있겠냐? 분명히 한 3, 4조는 줄겠죠. 네.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서민들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서 부실 우려가 더 커질 우려가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생각해야 되지 논리인데 않습니까? 그 논리인데 네. 대출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금리가 0.25% 올라갔을 때 그것 때문에 파산 안 할 게 파산할 정도의 가구는요. 전체 가구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극히 일부는 이미 현재 수준의 금리에서도 감당을 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네. 0.25, 0.5 정도 올라가더라도 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무 구조는 튼튼하다. 네. 따라서 자꾸 그 작은 것 들여다보면서 구더기 생각하면서 네. 장을 못 잡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기준금리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의견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사실 네. 최후의 수단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사실은 이게 기준금리 정책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항상 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책 당국이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부채의 질 그리고 그런 부채들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너무 부실화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네. 다시 말해서 좀 미시적인 부채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에 띄게 다른 나라보다 비중이 크고 하다 보니까 뭐 IMF나 국제기구도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언론이나 정치인들, 정부도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리에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도산되거나 안 좋아지는 부분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충격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뭔가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나 정책 당국이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잘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못 올리면서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환율 같은 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또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리 정책을 할 수 있는 미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동안에 그런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했다는 거죠. 보금자리론 일반형을 만들었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특히 그리고 보금자리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도가 거의 다 찼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보금자리 그 대출을 원래 아마 시작할 때 1년 해서 한 39조 6천억 정도를 목표액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9월 8일 현재 제가 알기로 95.1% 네. 일반형하고 우대형 합쳐서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일반형 같은 경우가 한 16조, 그다음에 우대형이 한 21조 정도 이미 소진이 사용이 돼서 그래서 아마 이게 소진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형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대형만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건들을 더 까다롭게 해서 대출 액수 자체를 낮춘다는 건데 네. 이런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좀 격차가 날 만큼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금리 실제로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 금리를 더 낮은 제품을 만들어서 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주택 시장 너무 나빠진 걸 막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고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전성, 부채 건전성을 높여줘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와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의 제일 큰 문제점은 눈앞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모순된 일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는 이번에 이 가계대출의 제동을 좀 걸면서 지금 계속 부각을 시키는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입니다. 앞서 신 교수님 지적해 주신 지난달에 7조 늘은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언론에서는 3년 만에 이게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걸 굉장히 부각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꺾일 거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가계대출이 주려면은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내지는 뭐 유지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가계 대출을 옥죄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동산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도대체 무슨 정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감을 못 잡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냐?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네. 국제시장 금리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또는 뭐 자산 시장으로 쏠리고 그래 왔는데 네. 올려왔죠. 올려왔는데 금년 초반 해도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지니까 또 난리예요. 뭐 이렇게 되면은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정부가 놀래가지고 부동산 어느 정도 또 살린다고 이런 카드를 내놨단 말이에요. 네. 저는 너무 좌고우면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정부가 너무 많은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이게 뭐 문어같이 다리가 8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다리를 가지고 정부가 하려고 덤벼드니까 계속 꼬이는 것이다.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기준금리를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현실화시켜주라. 네. 다른 거는 다 정상화시켜주면서 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묶고 지금 8개월째 동결하는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올려주고 그다음에 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부채의 가장 큰 뇌관은 뭐냐? 중소상공인이라는 거죠. 그 중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도 그것 때문에 금융기관이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600만과 가족을 포함하면 1200만 명의 대한민국의 진짜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계 자체의 절벽에 놓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대책을 저는 마련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네.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정상금융시장은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주고 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은 또 다른 금융기관을 만들든지 또는 또 다른 자금을 동원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한 20, 30년 동안 진짜 자금 부담, 금리 부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초를 다져주는 네. 일, 이 투 트랙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전 정부가 지금 금융정책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과 어떤 금리 정책의 그 딜레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해법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하시기로 지금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사실 많은 경우에 금리 수준하고 금융 규제, DSR 규제 같은 게 얼마나 타이트하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많은 연구라든지 또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금리와 금융 규제가 주택 수요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이번에도 작년에 주택 가격이 침체되고 하니까 그래서 금리는 못 건드리니까 금융 규제를 푸는 식으로 한 거죠. 지금 DSR을 우회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상품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춰서 주는 식으로 지금 했더니 네. 다시 수요가 살아난다.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현실 같고요. 네. 만약에 금융 규제를 다시 DSR 규제 같은 것들 허점들 없애고 50년 주담대 같은 거 타이트하게 규제를 시작하면은 그러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승할 거라는 기대 수준도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다시 부동산 경착용 문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네. 또 이제 PF 대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시장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시장에 정말 많은 개입을 통해서 보이는 손으로 이런 조정을 해왔고 개도기 시절에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것을 말은 시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반시장적인 행위를 신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를 지탱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막 정부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 금융시장이나 경제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좀 더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기본적으로 개별 부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서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금리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도산이 더 되고 중소기업 도산 더 되고 그다음 주택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사실 금리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네. 경제를 쿨다운 시키려고 할 때. 근데 그런 충격 자체가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안 되도록 건전성 규제가 이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들이 우리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기초를 해야지 사실 정상적인 경제 정책, 경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핸드온 팔러시 같이 끼어들어서 정부가 다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일본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이런저런 걱정, 건전성 규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 안전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 정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과 기조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하고 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지 그때그때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지금 왕장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지켜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건가요? 현 시점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뭐 막 당장에 금리를 빨리 올리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사실 많은 시간을 없앴어요. 네.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계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 대출 문제라든지 PF 대출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할 건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실패가 일어났을 때 부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가지 않으면서 그다음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금리 올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리고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고 또 네.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이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정부 정책이 정말 경제 법칙과 같이 가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저런 기대를 통해서 우리도 행위와 기대를 조정해야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런 시그널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라는 게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사실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오늘 금리가 제일 낮은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대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또 공급을 늘려서 뭔가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몰려드는 수요를 좀 꺾어보겠다 하면서 이제 추석 전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송 교수님? 맞죠. 공급은 뭐 항상 부족했고요. 근데 공급은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뭐 장관이 우리 뭐 50만 채 뭐 공급하겠다 해서 그게 공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 공급이라는 건 하나의 말하자면 정부 정책의 제스처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뭐냐? 네. 시중의 금리가 너무 싸다. 이 싸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 돈을 빌려가지고 자꾸 이제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심리를 작년 말까지는 확실히 잡았거든요. 근데 금년이 되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뭐 부동산이 너무 폭락한다는 제 계산에 따르면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거의 모든 지역이 한 15% 아직도 높거든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좀 침착하게 정부가 아예 그 아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걸 내놓지 않았으면 되는데 50년을 안 내놨으면 되는데 내놓고 이게 또 불이 타니까 또 끈다고 좀 이런 정책을 하면 정부 자체의 신뢰도가 문재인 정부 때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마추어들이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를 하면 네. 프로 아니겠어요? 근데 프로가 너무 아마추어 같은 정책을 해가지고 국민을 실망을 주는데 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좀 긴 안목으로 원칙을 가지고 시장주의, 그다음에 자유중심, 규제 너무 하지 마라. 시장이 잘 굴러갈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네. 정부가 좀 정책 전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앞서 지금 박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PF 대출은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좀 내놓을 수 그래서 있을까요? PF 대출이 지금 이제 정부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신규 주택이라든지 또는 집을 갈아타는 사람들 수요가 줄어들면서 네. 미분양이 되면은 그런 PF 대출 부실이 그냥 쭉 금융기관을 타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풀어준 거죠, 사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이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었던 특별한 프로그램들이었던 거죠. 보금자리론 같은 게. 그런데 그것들을 일반형으로 해서 풀어주고 50년 주담대도 사실 취지와 맞지 않게 네. 40대 이상 분들이 거의 70%고 그다음에 새로운 주택도 아니고 주택을 바꾸는 갈아타시는 분들이 또 반 이상 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 문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강남이라든지 그러니까 집값이 노른자라이라고 하는 데들 집값을 더 올리고 그리고지만 다른 주변이라든지 지역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어떤 양극화만 더 강화하는 식의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정부가 쪼면은 다시 줄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그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리를 올리면은 사실 수요가 줄어드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강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짜배기라고 하는 데들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의 차주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돼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정책이 좀 계속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우리가 공급 사인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취약계층들 중심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강남 집값 올렸다는 걸 그렇게 비판했는데 사실 본인들 똑같은 일을 지금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게 우리 관료들이 똑같은 관료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는 뭐 아마추어고 윤석열 정부 프로 같은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은 경제 관료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제 관료들이 과거 개도기식의 마인드 이 금융 개입하는 마인드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습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어요. 네. 금융 카르텔이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많이 쓰시는데 네. 사실 금융 카르텔만큼 심각한 카르텔은 없어요. 그 카르텔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에 있는 분들과 오비들이라는 거를 좀 대통령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이 문제 전문가 영역이고 잘 모르신다고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관료가 아닌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서 좀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제대로 방향을 안 잡으면 이거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PF 대출에 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거 3월 통계라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PF 대출이 크게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3월 말 현재 총 잔액이 132조예요. 네. 연체율이 2%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뭐 2%가 과거의 0.5%보다는 크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뭐가 문제냐? 증권회사의 PF 대출이 5조 잔액인데 요게 연체율이 16%거든요. 네. 17%를 넘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PF 대출의 문제라고 하면 전체 140조 중에서 6조 7조의 증권회사의 문제다. 근데 그 문제가 마치 대한민국의 PF 대출의 전체의 문제인 양 이렇게 언론에서 막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뭐 특단의 조치를 막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를 똑바로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봐서 PF 문제 자체도 이건 국제적인 문제다. 정부가 또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규모인데 우리 시장이 너무 이걸 가지고 공포 의식을 저는 조장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못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 증권사들에게 많이 몰려 있고 뭐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것이냐 이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충분히 예견하기 때문에 정부가 완충할 수 있는 기금 같은 걸 조성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가 있어요. 과거 이제 우리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게 있었을 때도 상당한 충격을 줬지만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번 걸러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퇴출되거나 또 한번 걸러내야 될 것들을 무서워해서 자꾸 안 하다 보면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때 그런 위험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 위험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험을 더 키우는 정책들을 하면은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희생 없이 이런 조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조정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퇴출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네. 최소화하는 방안은 생각해야겠지만 그거 자체를 회피하려고 자꾸 들어서는 문제만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급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상 잘 되지가 않아요. 여기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택지 같은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 자꾸 공급을 늘리면 오히려 일본 예를 본 것 같이 그 집값 장극화 같은 걸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급 정책을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그냥 양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요. 수요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소득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좀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사실 50년 주담대라는 게 50년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건지 아니면 50년 주담대를 가더라도 20, 30년 동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영목이지식으로 해서 자기가 낸 것들을 임대료로 나중에 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담대와 임대를 섞는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다양한 형태로 서민들 아니라 중산층들이 수도권에 네. 일정한 규모의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정책들이 좀 나올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앞서 두 분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그리고 일반 가계대출을 좀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뉴스를 보면요. 인터넷 은행들의 그 신용대출 연체율이 1년 새 2배 넘게 올랐는데 특히 이제 청년층들의 급전대출이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럼 청년층만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도 좀 궁금한데요. 영끌족들 특히 이 부채를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코로나 났을 때 코로나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코로나 났을 때 소상공인을 위한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청년의 부채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소상공인이 부채가 한 500, 400, 한 50조쯤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작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네. 20대의 어떤 그런 그 연체에 대한 네. 이자 유예 정도는 전 정부가 충분히 금융기관이 충분히 네.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해줘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런 비상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빨리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먼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임시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저는 연체를 유예해주고 지연시켜주고 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은 충분히 한국 경제가 그동안 키워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정부와 당국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청년표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이자 같은 거 연체된 것들 탕감해주고 부채 네. 탕감해주고 이런 정책을 했는데 저는 바람직한 정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생 제도에서 청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판단하도록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정한 연령을 끊어서 이자 같은 것들 탕감을 해준다라든지 그다음에 빚 조정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네. 정책들을 작년에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학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말 도덕적 해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금융 의사 결정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책임이라는 생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청년들 표를 의식한 정치권들, 정부 여당이 지금 그런 나쁜 정책들을 좀 계속할 유인을 주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네. 생각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가계부채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